1392년 4월 개성 선주교 정몽주가 이방원이 보낸 자객들의 철퇴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날 흘린 피가 빗물에도 지워지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데 그날 죽은 건 정몽주만이 아니었습니다. 474년을 이어온 고려 왕조 전체가 그 순간 사실상 숨을 멈췄거든요. 정몽주가 쓰러지자 공양왕을 지켜줄 사람은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은 그해 7월 고려의 마지막 왕은 왕위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대부분의 역사책이 아주 조용히 아주 짧게만 기록하고 있죠. 정몽주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는 그가 죽자마자 벌어진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성계가 황주에서 낙마해 몸져누운 틈을 타 정몽주가 먼저 이성계 일파를 제거하려 움직였는데 이를 눈치챈 이방원이 역으로 정몽주 제거를 결행했습니다. 정몽주가 살아있었다면 역사가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이방원이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죽이기 전 이 둘은 그 유명한 하여가와 단심가를 주고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방원은 새 왕조에 함께하자는 뜻을 담은 시로 유혹했고 정몽주는 죽어서도 고려를 섬기겠다는 단심가로 답했습니다. 그 대화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몽주는 선주교 위에서 쓰러졌죠. 오늘은 그 조용한 기록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주교에서 시작된 도미노가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역사가 어떤 아이러니를 남겼는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고려 34대 왕이자 마지막 왕인 공양왕의 본명은 왕요입니다. 그는 이성계 세력이 직접 골라서 왕좌에 앉힌 사람이었어요. 즉 처음부터 실권이 없는 꼭두각시였던 거죠. 정몽주가 이성계 일파를 막아보려 공양왕을 지키려 했지만 정몽주가 선주교에서 죽자 공양왕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믿을 수 있는 신하는 왕실을 지켜줄 군사도 없었어요. 공양왕은 끝까지 버티려 했습니다. 이성계와 동맹을 체결하는 교서를 직접 써서 자신을 폐위시키지 못하도록 윤리적으로 막으려 했죠. 왕과 신하 사이의 동맹이라는 건 원래 말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던 겁니다. 아무 권력도 없는 왕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그것뿐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결국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던 정비 안씨의 손으로 폐위 조서가 작성되어 1392년 7월 12일 공양왕은 공식적으로 왕좌를 내려놓았습니다. 고려 왕조의 공식적인 마지막 날이었죠. 정비 안씨는 이후 조선 정부로부터 생계를 보장받으며 살았지만 본인의 손으로 왕조를 끝냈다는 자괴감에 늘 술에 의존하다 세종 10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집니다. 조선이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야기는 훨씬 더 어두운 쪽으로 흘러갑니다. 새 왕조가 들어서면 전 왕조의 흔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묵직한 문제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새 왕조가 세워지면 전 왕조의 후손들은 어떻게 될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고려는 전 왕조인 신라 왕실을 너그럽게 품었습니다. 경순왕에게 정승공이라는 벼슬을 주고 시급과 토지를 내렸죠. 그런데 조선 초기 신료들의 계산은 달랐어요. 이성계는 무력으로 권력을 잡았고 정통성이 부족하다는 약점이 분명했거든요. 고려가 474년 동안 이어진 왕조라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고려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살아있었으니까요. 그 약점을 파고들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고려 왕씨 혈통이었습니다. 신료들의 불안은 날로 커져갔고 결국 그 불안이 비극을 만들어냈죠. 고구려, 백제, 신라 멸망 이후에도 오랫동안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개국 공신들은 그 불씨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 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은 조선 건국의 실질적 설계자였어요. 법전을 만들고 경복궁을 비롯한 궁궐 이름을 지었고 한양의 거리 이름까지 직접 붙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설계한 청사진에는 아름다운 것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정몽주와 정도전은 원래 같은 스승 이세계 문화에서 함께 공부한 사이였어요. 젊은 시절에는 서로를 동시무, 같은 뜻을 가진 벗이라 부를 만큼 가깝기도 했죠. 심지어 정도전은 정몽주를 도덕의 종장이라 부르며 항상 선생이라고 불렀을 만큼 각별했습니다. 바로 그 정도전이 결국 옛 스승과도 같은 그 친구를 죽이는데 앞장선 세력 안에 있었던 겁니다. 정도전은 이성계가 왕위에 오른 직후 고려 왕씨 전원을 찾아내 강화도와 거제도로 유배 보냈습니다. 지금이야 거제도가 아름다운 바다 관광지지만 그 당시 저 섬들은 정말 살기 척박한 유배지였어요.
그리고 이듬해에는 이성계가 공양왕의 동생을 불러들여 왕씨들에게 해코지를 할 생각이 없다며 육지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게 진짜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잠시 방심하게 만든 건지는 그 다음 일을 보면 짐작이 가죠. 그는 또 건국에 반대한 신하 56명을 유배 보냈고 정몽주를 따랐던 측근 8명에게는 이성계 몰래 곤장 100대를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태조가 불쾌함을 드러냈지만 결국 조용히 넘어갔어요. 정도전은 주군이 알고 싶지 않은 것들을 처리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가 설계한 방식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이성계의 손이 직접 더러워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 조정 대신들을 앞세워 왕씨 처형을 요구하게 만들고 태조는 어쩔 수 없이 따르는 형식을 갖추는 거죠. 전국에 정보원을 깔아두고 왕씨와 접촉하는 자들을 감시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가정보기관이나 다름없는 조직이 이미 그때부터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도전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그건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조선 건국은 단순한 왕조 교체가 아니었거든요. 썩어빠진 귀족 체제를 허물고 실력 중심의 새 국가를 세우는 혁명이었어요. 그 혁명이 완성되려면 반드시 지워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구체제의 살아있는 상징, 고려 왕씨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혁명을 위한 냉정한 필요악이었을 겁니다. 정도전의 정보망이 얼마나 촘촘했는지 그 증거가 1394년에 나타납니다. 그해 경남 밀양에서 김가희, 박준길이라는 사람들이 맹인 점쟁이를 찾아가 왕씨 왕족 중 한 사람인 왕화에게 왕의 기운이 있다는 점괘를 받았다는 첩보가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점쟁이의 말을 들은 게 전부였죠. 그런데 이 첩보가 정도전의 정보망에 걸렸고 관련자들은 즉각 수원으로 압송되어 참수되었습니다. 점쟁이의 말 한마디가 사형의 근거가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과민한 반응인지 감이 오시죠? 조선이 두려워한 건 실제 반란이 아니었어요. 반란의 가능성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조정의 대신들은 공양왕 처형과 왕씨 전면 숙청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왕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 부흥운동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논리였어요. 대신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지 아니면 뒤에서 누군가 그 목소리를 조율했을지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태조 이성계는 대신들의 청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고 공양왕은 강원도 삼척으로 이송 명령을 받았죠. 공양왕이 삼척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노후보장이 아니었습니다. 후송 임무를 맡은 중추원 부사 정남진은 공양왕과 그의 두 아들을 그 자리에서 목 졸라 죽였습니다. 왕이었던 사람의 마지막이었죠. 공양왕의 무덤은 삼척에 만들어졌다가 훗날 경기도 고양으로 이장되었는데 어떤 이들은 삼척에 있는 것이 진짜 능이라고 지금도 믿는다고 합니다. 죽어서도 어디 있는지 불분명한 왕의 이야기죠. 같은 시기 강화도에서도 피가 흘렀습니다. 형조전서 윤방경은 강화 나루에서 왕씨들을 물에 던져 죽였고 거제도로 가던 손흥종도 배 위에서 왕씨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물속에서 사라졌는지 조선 왕조실록조차 정확한 수를 적지 않았어요. 다만 개성 왕씨 대동보에 따르면 삼척, 강화도, 거제도에서 확인되는 숫자만 135명이었습니다. 추가 숙청 규모는 지금도 정확히 알 수 없죠. 왕씨 숙청 규모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당시 기록에 이미 작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거라는 게 학계의 추정입니다. 1394년 4월 20일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에는 이런 기사가 적혔습니다. 지방관청에 명하여 왕씨의 남은 자손을 수색하여 참수하였다. 깔끔하게 한 줄이에요. 그 한 줄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있었는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죽인 사람의 숫자도 죽은 사람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고 명령 한 줄로 모든 걸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를 아직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숙청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후에도 왕씨로 확인되면 적법한 절차 없이 즉결 처형이 이어졌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죽거나 이름을 버리거나. 이 두 가지뿐이었죠. 왕자의 점 하나를 찍어서 옥시가 되거나 양옆에 선을 그어 전씨나 전씨로 바꿔버리는 거죠.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지워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조상의 제사도 지낼 수 없었고 족보도 남길 수 없었어요. 고향을 떠나야 했고 태어난 곳도 숨겨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녀를 살릴 수 있었으니까요. 혹시 이름을 바꾸지 않고 왕씨를 유지한 경우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존재 자체를 완전히 숨긴 채 살아야 했어요. 어디 관직에 오를 수도 없었고 과거 시험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게 살다가 그렇게 조용히 역사에서 지워진 겁니다. 그나마 그 후손 중 일부는 조선 후기 정조 시대에야 비로소 본관을 개성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려 왕조는 474년 동안 이어진 나라입니다. 전주 이씨에 절대 뒤지지 않을 만큼 왕씨성을 쓰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면서 호족들에게 왕씨 성을 하사하기도 했으니 왕씨는 고려시대에 사대부 중 가장 많았던 성씨 중 하나였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이름을 숨기고 고향을 버리고 족보도 남기지 못한 채 20년을 살아야 했던 거죠. 그렇게 20년이 흘렀어요. 1394년에서 1413년까지 태종 이방원이 공식적으로 왕씨 색출 중단을 선포하기까지 무려 20년 동안이나 계속된 겁니다. 그 중단 선포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섬뜩한 이야기예요. 중단을 선포했다는 건 그때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개성 왕씨의 인구가 경주 김씨나 전주 이씨에 비해 극히 적은 건 우연이 아닙니다. 왕씨라는 성이 원래 드문 성이어서가 아니에요. 그 20년이 만들어낸 공백이거든요.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 정조가 전국에 흩어진 왕씨들을 찾아 본관을 개성으로 정해주면서 왕씨성이 다시 공식적으로 살아났지만 이미 사라진 숫자는 돌아오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역사는 아주 묘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죽인 자들이 세운 나라를 죽임을 당한 자들의 제자들이 결국 이끌게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단순히 정치 세력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학문의 뿌리 자체가 달랐습니다. 정몽주는 선주교에서 죽었지만 그에게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 중에서도 야은 길재는 조선 건국 후 태조 이성계가 직접 관직을 권했는데도 거절하고 낙향해버렸어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신념이 있었던 거죠. 조선 정부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저항한 겁니다. 그는 고향에서 조용히 제자들을 길렀습니다.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키웠고 그 학통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어요. 길재에서 김숙자로, 김숙자에서 김종직으로 그 학문의 흐름이 세대를 이어 살아남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 흐름을 막지 못했어요. 그리고 조선 9대왕 성종 때에 이르러 길재의 학문적 흐름을 이어받은 이들이 마침내 중앙정계에 대거 진출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살인파입니다. 살인파는 개국 공신들의 후손인 훈구파를 몰아내고 조선 정치의 주류가 되었어요. 연산군 때 갑자사화를 겪으며 큰 타격을 입기도 했지만 중종 반정 이후 다시 일어났습니다. 몇 차례의 사화를 겪으면서도 끝내 꺾이지 않았고 중종 이후에는 조정을 완전히 장악했죠. 살인파가 훈구파를 완전히 밀어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조선을 세운 개국 공신들의 후손들은 역사의 뒤편으로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세운 나라에서 그들의 후손들이 오히려 밀려난 겁니다. 심지어 정몽주는 살인파에 의해 충신의 대명사이자 동방이학의 조종으로 추앙받았고 조선 후기까지 13개의 서원에서 그를 제향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자가 죽인 자들의 나라에서 가장 추앙받는 인물이 된 것이죠. 생각해보면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성계와 정도전이 세운 조선을 정몽주와 길재의 학문을 이은 사람들이 이끌게 된 거거든요. 고려를 끝낸 자들이 설계한 나라를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 뿌린 씨앗이 결국 이끌게 된 겁니다. 이기고도 진 건지 지고도 이긴 건지 역사라는 게 참 단순하지 않죠. 정몽주가 그 단심가를 남긴 것처럼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국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왕위에 오른 뒤 정도전을 역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자신이 직접 죽인 정몽주를 영의정으로 추중했습니다. 세종은 삼강행실도에 정몽주의 충절 항목을 실었고 성종 때 살인파가 등장하면서 정몽주는 조선의 충신 중 충신으로 완전히 성역화됐죠. 조선 후기까지 13개의 서원에서 정몽주를 제향하며 그의 학문을 이었습니다. 반면 정도전은 조선 왕조 내내 역적의 굴레를 쓰고 살다가 고종 때나 돼서야 복권됩니다. 조선을 설계한 사람이 그 조선 안에서 500년 가까이 역적이었던 겁니다. 정도전의 증손자는 단종을 배신하고 수양대군 편에 붙어 살았지만 정몽주의 자손들은 조선 후기까지 조정에서 이름을 날렸어요. 후손들의 운명도 이렇게 역전되어 있었던 거죠. 정몽주가 죽고
왕씨들이 바다에 던져지고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20년을 숨죽이던 그 역사. 그 역사의 끝에 남은 건 이긴 자들의 이름만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꺾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학문이 결국 그 나라를 이끌게 되었거든요. 완전히 지운 줄 알았던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정도전은 1398년 이방원이 일으킨 왕자의 난에서 칼에 쓰러졌습니다. 자신이 설계한 세계 안에서 자신이 설계한 것들에 의해 죽은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거기서도 계속됩니다. 정도전이 그토록 막으려 했던 왕자들의 사병 문제가 결국 그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으니까요. 이긴 자도 진 자도 결국 역사 앞에서는 예외가 없었던 겁니다. 고려가 멸망한 지 60년이 지난 조선 5대 왕 문종 때 비로소 고려 왕실 조상들에 대한 제사가 허용되었습니다. 기억을 금지했던 나라가 60년 만에야 기억을 허락한 겁니다. 그러나 이미 바다에 가라앉은 이름들, 이미 지워진 기억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허락이 내려왔을 때 기억을 이을 사람 자체가 많이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에 옥씨, 전씨성을 가진 분이 있다면 그 이름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600년 전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바꿨고 그 선택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주교의 핏자국은 비에도 지워지지 않았다고 전설은 말합니다. 어쩌면 그 전설이 의미하는 게 단순한 핏자국 이야기가 아닐지 모릅니다. 강제로 이름을 지운 사람들의 기억, 바다에 던져진 자들의 이름, 그리고 끝내 꺾이지 않은 학문의 흐름. 역사는 늘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그 기록 사이사이에는 패자의 흔적도 아주 오래 남아 있습니다. 고려가 무너진 그날 이후 누군가는 이름을 버리고 살아남았고 누군가는 이름을 지키다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학문을 이어갔습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건 왕의 이름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